안녕하세요. 대박 스페셜 김보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발렌타인데이가 끼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치는 한 주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외로우신 분들이라면 대박 스페셜에서 준비한 대박 플러스 농축 엑기스 강의 함께 하시면서 이 주말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상훈 대표, 심규현 대표, 그리고 하창봉 팀장의 강의를 묶어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장로드 대전략 수업 고스톱타법입니다. 자, 이거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그렇죠? 우리는 때를 사는 것이 주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또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 아니면은 또 홀딩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선택의 그런 기준일 텐데, 자, 장로드의 짜타 기법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장로드의 짜가 하한가 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짜, 하, 타 이렇게 짜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짜타 아주 글씨를 이쁘게 색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해 주었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 짜타 기법은 짜가 하한가 타법입니다. 예, 짜가 하한가 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짜가 하한가 타법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가짜죠. 이게 뭐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뭐에서 왔다 그랬죠? 가짜 운봉입니다. 가짜 운봉. 가짜 운봉. 그렇죠? 여러분들 가짜 운봉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가짜 운봉에서 응용해서 온 거예요. 많은 가짜 운봉들이 있어요. 이 가짜 운봉을 잡는 자가 가짜 운봉을 잡는 자가 주식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짜 운봉만 잡는다면은 여러분들 손실 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수익이에요. 그냥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짜타에 관련돼서는 가짜 운봉의 포지션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뭐 설명을 한번 간단히,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대까지 한번 이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크게 할 걸 그랬어요. 예,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짜타 기법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유의해야 될 거는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은 상승장에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기법에는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데는 있어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매수, 하나의 매도를 할 때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혼합돼서 한 번에 매수가 이루어져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한 시장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상승장에서 꼭 짜타 기법을 해야 된다는 거. 가짜 운봉은 상승장에서 해야 됩니다. 가짜 운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짜 운봉도. 이 가짜 운봉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해야 되고,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고 조종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고 조종이 나왔을 때 무슨 얘기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저기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악재가 떴어요. 악재가 떠가지고 하한가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 검은색이 다 나오려나?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니까 쫙 잘 보이네. 이렇게 하한가가 나온 겁니다. 하한가가 나왔는데 오후장에 보니까 이 하한가가 가짜야. 이게 가짜랍니다. 그렇죠? 가짜. 그래서 오케이. 가짜 운봉. 고마운 일이죠. 가짜 운봉은 무슨 뜻인가요? 가짜 운봉이 무슨 뜻이에요? 왜 가짜 운봉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짜 운봉이라는 게 뭐예요?
음봉이라 하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내리는 걸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근데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죠? 살려는 자가 더 적고 매도하는 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막 밟으려는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음봉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시가보다 이탈이 돼서 음봉이 나왔는데 보니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매수세, 이 가짜 음봉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걸로 가짜 음봉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짜 음봉이라는 거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잘 보이나 이게? 여기다 쓸 걸 그래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가짜 음봉은. 즉, 이 음봉이지만 매집이 들어간 음봉. 음봉이지만 매집, 왜? 근데 매수를 한 매수가 더 많으면은 당연히 시가보다 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보다 위에 올라가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왜 음봉을 굳이 만들면서도 매수를 할까요? 티 안 나게 하려고. 여러분들, 진정한 투자자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쵸? 이미 알려지는 것들은요, 이미 알려지는 건 큰 시세를 못 냅니다. 어쨌든 주식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그쵸? 요거, 가짜 음봉이 매수세가 좀 큰, 매수가 더 큰, 주가는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져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은 액면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가지 유형만 딱 배웁니다. 아셨죠? 여러분 딱 한 가지 유형만 배우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중급도 있고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유형만 확실히 하셔도, 이 유형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승 장세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 했어요. 또한 종목의 상승 추세 중 조종시에,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조종시에 이 짜타 하한가가 갔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장로도 고스톱탑법에는 하한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짜타 기법을 말씀을 드리느냐? 예외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이 짜타 기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기반이 되고 있는 수급을 우리는 기본으로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이 리스크 관리에 좋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을 때 하한가를 매수한다라는 자체가 그거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 권해드리지 않아요. 장로도 고스톱탑법의 제일 기본 중에 또 어떤 원칙 중에 하나인 것이 하한가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률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한가를 간다면 일단 버려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 규정을 정했으니 바로 그것이 짜타 기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죠? 이 리스크 관리에 수급적인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급. 자, 급락한 장대 음봉이면 음봉일수록 더욱더 신뢰성이 높다. 여러분,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요? 싶습니까? 무섭죠? 솔직히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게 무슨 대입니까?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게. 예?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급락이 나온다는,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파동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쵸? 파동이 나오면서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그 현재가 창에 보시면은 막 주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여기 그 체결력 보면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막 우르르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겁남, 그 무서움, 일명 감정이라는 것들. 그쵸? 이미 주식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종목이 하한가를 가면서 아니면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그럴 때는 아무리 주식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도 이성으로서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무섭고 두렵고 아무 생각 안 나고 머리가 색 하얘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뭐 좀 다른 얘기지만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극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서, 그쵸? 우리가 무슨 그 고전 영화를 보면은 어떤 무사들이 어떤 싸움에서 지든 아니면은 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산속에서 열심히 무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폭포가 막 내리는 데서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그죠? 무공을 익히죠.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로 잡는 그런 어떠한 절차를 겪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 주식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 또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전 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아마 좀 걸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걸치다 보면 어떠한 것이 되냐면요. 어떠한 그런 흥분되는 일에 그리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일을 자기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기치 않은 주가의 방향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시장의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선택에 대한 기준은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한 기법을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못합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고의 기법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의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매수 사인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수익이 크지만 어떤 사람은 수익이 그만큼 작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각각의 그런 어떤 컨트롤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특히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는 이런 종목일수록 짜타 기법은 최고예요.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장대 음봉일 때 더 신뢰성이 높을까? 물론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온다면, 그쵸?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온다면은 하한가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후 동시호가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별표 몇 개 할까요? 2개? 더? 3개? 4개? 5개? 10개요? 밑줄 짝, 별표. 여러분, 입시 시험할 때 많이 겪으셨죠? 그쵸? 입시 시험 때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5장의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 전에, 뭐라고요? 동시호가 전, 몇 시에요, 이게? 여러분, 몇 시입니까? 예? 동시호가 전에, 국어,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오후 동시호가 전에 몇 시에요? 그쵸? 2시 50분 전에. 그쵸? 2시 50분 전에. 그쵸? 2시 50분 전에.
맞습니까? 2시 50분 전에 하한가 매수 잔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를 갔는데 2시 50분 전에 하한가에 매수 잔량이 남아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무조건 매수 잔량이 남아있는 게 다 좋냐? 아니죠. 거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동시호가 이제 2시 50분서부터 3시 바로 2시 59분 59초. 야, 2시 59분 59초까지 매수 잔량이 남아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고르시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자, 한 가지 핵심이 나갑니다. 언제요? 이 짜타 기법은 언제 한다고요? 오후 동시호가 때 합니다. 오후 동시호가 때 첫 매수 타이밍이 잡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매수 잔량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 쉽죠? 그쵸? 요거.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아무 종목이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나왔을 때 끼가 있는 종목. 그쵸? 여기 끼가 있는 종목 위주로, 끼가 있는 종목 위주로 해야 돼. 이 끼라는 게 뭐죠? 과거에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현재 어떠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뭡니까? 뭐 대선 관련주라든가 복지라든가,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물류 관련주, 오늘 물류 관련주 상승이 많이 나왔죠? 바로 그런 것들 중심에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 항상 조정이 나오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대선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딱 올려놓으셔야 돼요. 하한가 나왔다, 관심 종목이 딱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2012년도는 그 대선 관련주들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침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끼가 있는 종목, 지금의 현재 끼가 있는 종목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고 우량하면서 주도적 성격을 갖고 있는 테마, 우량하면서 주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테마. 여러분, 우량한 종목이 뭡니까? 실적도 나오고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량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 실적 안 나는 회사도 많아요. 시가총액만 컸지 실질적으로 실적 안 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쵸? 그런 우량하면서도 주도적이면서도 테마. 요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게 또 짜타 기법이 좋은, 짜타 기법이 제일 통용성이 되는 게 정배열일 때. 이 종목이 정배열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꾸준한 상승이 나왔었구나. 그죠? 정배열이었다는 거는 주가가 꾸준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반등이 나와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급락이 가짜라는 거지. 하한가가 가짜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트레이더나 네. 저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추세 추종을 합니다. 추세 예. 추종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해간다든지 아니면 사가다가 시세가 탄력이 붙으면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적으로 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식을 조금 관망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끔 보면 저도 어떤 이거는 사야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역추세는 최근에 그 매매가 바로 대표적인 우리 국내 온라인 게임 NC소프트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2주 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냈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기준만 갖고 하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조금 지나온 내용이지만은 일단 머릿속에 꼭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전형적으로 요거는 약간 작은 주식은 아닙니다. 보통 시장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먼저 기관들이 먼저 팝니다. 특히나 기관. 항상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외국인 그러는데 정말 얘네들 좀 정신 차리시고요. 기관이 먼저 팝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게 팝니다. 무슨
다 30만, 200만.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 외부 악재를 노출시킵니다. 올림픽 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 되네, 안 되네. 게임 규제, 너희들이 게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폭력성 있네, 없네. 그게 계속 언론이 때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 공시를 때려요. 그리고 나서 결정타를 때립니다. 보통 결정타는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때리냐면, 두 가지로가 때립니다. 실적이라는 숫자를 하나 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보고서입니다. 매도 보고서. 대놓고 매도 보고서는 안 합니다만은 국내가 매도 보고서 내는 경우가 딱 있죠. 얘들 참 머리는 좋아요. 어떻게 내냐고요. 국내는 1년에 한 1000개 증권사 종목 보고서가 나와도 매도 보고서는 한 개도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고, 대신 우회적으로 냅니다. 어떻게 내죠? 목표가를 낮춰버려요. 50만 원부터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낮춥니다. 그 티내게도 안 낮춰요. 외국 애들은 최근에 CLS처럼 무식하게 내리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요 정도만 내려가도 실제적으로는 매도하는 소리입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딱 결정타를 내리고 실제로 걔네들은 한번 팔아주고 다시 매집을 합니다.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밑에서 올라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오히려 음봉 내려오는데도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아까 급등주 오는 것처럼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한번 클라이막스 한번 때려주고 밑에서 싹 쓸어 담아 버립니다. 싹 이렇게 쓸어 담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죠. 근데 항상 나올 때 주식은 급락했던 주식이 올라올 때는 신규 매수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매도 형성했던 쇼커버링이 먼저 나옵니다. 왜? 먹었지 않습니까? 50만 원에 매도 쳐가지고 35만 원 됐기 때문에 먹었지 않습니까? 먹어나온 것도 있고 올라오게 되면 주식을 다 사놔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들어오는 엔트의 이 손가락의 힘보다 손절로 나오는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오고 이게 두 번째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결정타를 때려줍니다. 어떻게? 참 나빠요, 얘들. NC소프트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 나왔죠. 잘 보세요. 오늘 방송 끝나시고. 근데 뭐라 그랬죠? 예, 뭐 상용화 잘 됐으니까 이제는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루 반 만에 작성할까요? 그렇진 않죠. 최소 한 달이나 3달 이상 해놓습니다. 해놨다가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일부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 이 친구가 약간 번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이 회사를 분석을 했어요. NC소프트 괜찮은데. 근데 자꾸 기관들도 안 좋다고 그러고 팝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려가는 중에 요쯤에서 바이 리포트 냈어요. 냈는데 주가가 한 1, 20% 내려갔다 해요. 해보세요. 물론 이 친구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점에 이걸 딱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개미들이 다시 여기 또 붙어요. 그러면 시장에, 제가 표현은 시장이 내던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지금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NC소프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금호석유도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번 NC소프트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38만 6천 원을 형성하고 나서 이 회사 주가는 크게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께 생각할 때 주식이 38만 6천 원에서 25만 4천 원까지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드리는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몇 달 동안 내려왔냐. 첫 번째, 그러면 4개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 파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제가 다음번에는 파동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락은 3파에서 끝납니다. 5파는 거의 마지막 매질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서 파란색이 이제 하락폭 아니겠습니까? 가장 3살짜리도 알 정도로 어차피 내려왔는데 가장 세게 내려온 적은 언제죠? 이때도 조금 세고, 근데 이때가 제일 셉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론으로 접하면 이걸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려올 땐 천천히 내려왔어요. 꼼찌름꼼찌름 해주다. 근데 마지막에 실제로 이렇게 심하게 때립니다. 이게 클라이막스라는 말씀드리겠고, 언론이 어떻게 했나 하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지난 2월 5일 날 NC소프트에서 한번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말 출시 지연되고 4분기 실적 개판됐다 해서 이 주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2월 아마 6일 날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가격에 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죠?
자, 어저께 30만 원을 돌파하니까 NC소프트가 IR을 하면서 게임을 출시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오늘 어떻게 했죠? 오늘 바로 보고서가 바로 나와줍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내려버렸죠.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시장에 내맡긴다 이 말이고, 수급 동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흥분이 되죠. 너무 재미난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화면이 조금 작은데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잘 보시면 날짜를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기억하시죠? 기억력 같이 시간 되실 때 차트랑 같이 보세요. 2월 6일이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나왔죠? 그 전까지 기관들이 특히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마지막 클라이스 막스 때 정확하게 15만 주를 딱 팔아줍니다. 외국인까지 동참을 해서 2월 3일 날, 그 금요일 날, 아까 장대 연봉 최대 나왔을 때, 그러면서 개인들만 15만 주를 매수하게 만들죠. 이는 개인이 매수를 해준 게 아니라 얘네들이 판 거를 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2월 정확하게 2월 7일부터 어떻게 되죠? 보이시죠? 삿버립니다. 삿버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판 거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기관이 핸들링한 종목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돼요. 너무 심하게 깐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상당 기간 어차피 내려왔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폭. 4개월 정도를 내려왔다. 그리고 뭐요? 자, 2월 초수는 언제죠? 시장 분위기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번 신나게 때려줬다. 그 상태에서 가장 보세요. 최근 10개월 중에 최대 거래량이 형성되죠. 아까 제가 기억하십니까? 최대 거래량이 형성됐다. 그때는 다는 못 사더라도 일정 부분 요 음봉에는 매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지금처럼 고가에 있을 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가에 있을 때는 양봉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 저가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음봉에 신경을 쓰라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NC만 하면 제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잽싸게 금호석유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주식 같은 것도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요건 1월 16일이 될 것 같네요. 저희 서울경제TV에 제가 이 코너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요것 때문에 제가 와사비 먹었습니다. 져가지고. 근데 대충 감은 있었는데 이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물론 시장 때문에 금호석유가 이렇게 10월 이후로 빠진 거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이 날이 가장 좀 크게 잡아주시겠어요? 자, 잘 보시면 이 날이 가장 큰 음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음봉이 왜 생기느냐? 바로 최근 6개월에 박스권 하단이 되는 16만원 이탈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음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나서 뒤늦게 박스권 이탈했으니까 따라 붙는 우리 착한 개인들이 여기서 재밌게도 손절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맙게도 증권사에서 헐려줍니다. 헐려준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금호석유 사상 최대 최악의 실적. 이것도 한번 공시 내역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면 주가는 올라버립니다. 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쇼커분이 나오고 두 번째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려온 속도보다도 쉽게 올라갑니다. 항상 주식은 올라갈 때 V자 반등을 보실 때 폭을 보는 게 아니라 내려온 캔들 개수보다 올라가는 건 개수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다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숲을 보는 투자, 나무 보는 투자가 있는데 빨리 정리해 드리면 1915에서 2150포인트까지 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개별주나 잘 가는 거 타시고, 급등주 팬턴에 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설거지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최대한 급등 1단계 정도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지켜주는지 보고 좀 베팅하시고, 자, 세 번째 NC소프트처럼 시장이 너무 해먹은 자료를 계속 쏟아내면서 거래량이 실면서 폭락할 때는 약간은 역발상 매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약 250만원, 그리고 부인이 200만원 벌고 계시고, 또 전세가 지금 1억 5천만 원짜리에서 대출이 아마 3천만 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관련된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 보통 신혼부부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기 적금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남편분께서는 역시나 뭐 종신보험이 15만 원짜리를 현재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점,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이 부인께서 현재 20만 원, 그리고 남편 의료보장 정기보험 12년. 의료보장이라는 건 이제 실밀보험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12년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정기보험 형태가 아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지금 아마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신데, 이러한 부분, 지금 금융상품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기와 어떠한 상황이 좀 연관성이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선은 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지출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비와 변동비,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냐, 혹은 뭐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나가는데 다음 달에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나가고,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변동비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는 세금과 그리고 수도세, 관리세, 전기료 등 꼭 내가 안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되는 비를 이 고정비라고 일컫고 있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요금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적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내가 쓴 만큼 나가게 되고, 또 불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돈이 안 나가는 그 자금을 이 변동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고정비와 변동비, 어느 정도 재무설계라든가 이런 거 받으시면은 딱 항목이 있으신데, 사실 정확하게는 이 고정비와 변동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정의를 내리시고 딱딱 구분하시는 게 맞으신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 방금 변동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비가 맞습니다. 많이 쓰는 달이 있을 거고, 만약에 뭐 국제 전화를 많이 쓰게 되면은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변동비의 요인인데,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직업적으로 혹은 어떠한 사정, 뭐 자녀가 유아기 같은 거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하게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휴대폰 요금이라고 할지라도 변동비가 아니고 고정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반대로 뭐 어떠한 관리비가 만약에 매달 나가야 되는데,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가 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딱딱 지어서 구분 짓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분 짓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우리가 뭐 가계부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정비와 변동비를 체크를 하셔갖고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매달 변동사항을 체크하시면은 상당히 좀 재테크에 있어서 알짜적인 그러한 자금에 대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출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역시나 시청자님께서도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이 대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다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은 빚 없는 재테크 전략이 우선 최고의 재테크 방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빚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갖고 좀 더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대출을 이용을 해갖고 레버리지 효과로서 더욱더 많은 부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뭐 지금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갖고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점, 우선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는 게 상당히 좋은데, 앞서 사례에서 보면은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계시다라고 아마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먼저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빚 갖고 있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 갚자. 따라서 최대한 많이 갚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니까 우선은 대출 금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8% 정도의 이자율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8%대로 예를 들어갔고 지금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기 때문에 3천만 원에 연 8%를 이자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1년에 약 24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십니다. 따라서 이거를 12개월 동안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매달 최소 20만 원의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을 대출을 안 갚고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갖고 만약에 대출 이자보다도 더욱더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뭐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뭐 주식 투자, 뭐 빚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8% 이자에 240만 원, 월 20만 원의 지출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에 1년 동안에 10%의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월 300만 원에 대한 월 300만 원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이죠. 1년에 300만 원에 대한 그 이자율, 즉 수익이 나는 게 됩니다. 주식은 이자가 아니고 수익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수익을 나게 되는데 이것을 300만 원 났다, 1년에 300만 원 났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난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달 그거를 만약에 나눴다 하면은 월 25만 원씩밖에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20만 원 지출을 해야 되는 걸 25만 원, 물론 5만 원을 벌기는 벌었지만 5만 원 벌기 위해서 리스크, 주식 투자 사실 10%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10%를 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손실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5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목돈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두 가지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품 쪽으로 그리고 투자 상품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뭐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인덱스 관련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는 우량 그룹주에 대한 투자로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라든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왜 인덱스와 우량 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과거 투자 수익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 대비 인덱스 투자 우리가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어떠한 종목과 업종을 갈아타는 그러한 전략을 해갖고 길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 혹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수익률이 나오는 인덱스 투자가 넓게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시장을 봤을 때에도 확실하게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과거 자료에도 나온 상황이고 우량주 투자가 더욱더 우량해지는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우량주, 우리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러한 SK, 뭐 이러한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몇몇 그룹주는 상당히 좀 잘 나가고 또 LG라든가 그러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 기조를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룹주 내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다른 행보를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넓게 봤을 때 우량주가 더욱더 우량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을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뭐 최근에는 좀 악재입니다. 뭐 베이커리 사업이라든가 뭐 자전거 사업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 대기업들 뭐 상당히 뭐 주가 영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기업들이 망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들의 성장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더욱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돈이 있어야지만이 더욱더 돈을 버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이미지를 위한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현실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대기업들, 대형 우량주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량주 투자가 오히려 더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가셔갖고 이 우량주 투자 수익률, 우량 그룹주 투자 수익률이라고 쳐보신다고 한다면은 많은 뉴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우량 그룹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더욱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점 한 번쯤은 체크가 가능하신 거니까 우량주가 더욱더 우량해지는 사회 현실을 만약에 이해하신다고 한다면은 인덱스와 그리고 우량 그룹주에 대한 투자 목동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주식 투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사고 팔고 막 어떠한 모멘텀, 테마적인 형성이 불었을 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은 수수료와 그리고 세금 때문에 수익 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점,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 수수료와 세금까지 만약에 계산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0.01로 뭐 상당히 낮은 그러한 수수료가 있고 최근에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또 제시하는 데도 있는데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매매 차익,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은 역시나 팔 때, 살 때는 안 냅니다. 하지만 팔 때 몇 프로의 세금을 내냐면은 0.3%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든 대형주든 우량주든 뭐 어떠한 영세 상인이든 아니면 고액 계약이든 고액 자산가든 누구든 관계없이 0.3%의 매도세를 즉 매도할 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도 한 번 하게 되고 뭐 세금 수수료 내게 된다면 최소 0.5%의 수익률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0.5%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0.5% 이상 수익 내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역시나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2천만 원에 대해서 대출금을 2년 안에 갚자라는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출금 어떠한 상품으로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으로 말씀은 사실 대출금 그리고 또 2년 안에 갚아야 된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재테크 전략 상당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적금 형태로 약 80만 원에 대해서 우선은 적금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앞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매달 250만 원이 매달 저축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한 80만 원 정도는 적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적금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디 은행을 써야 되냐? 1금융권도 있을 거고 제2금융권도 있으신데 사실 얼마 안 되는 이자지만은 정확하게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저축은행이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차이가 없다라고 해도 뭐 1에서 2%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금을 맡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은행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시는 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에 있어서는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도 위험이라는 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뭐 신협, 새마을금고 잘 아시겠지만은 가능성, 저축은행보다도 더욱더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자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혼부부 재테크에 있어서는 저축은행 혹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적금을 넣으시는 전략으로서 조금이라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해결됐다라고 한다면은 적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먼저 적금부터 들면서 우리 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한번 그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뭐 주택 예금이라든가 주택 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모은 상품이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데
우선은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만능 통장에 대해서는 최소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1순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09년도 5월에 도입되면서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좀 애물단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 기사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 최소 가입 금액만 하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어느 정도 발만 담가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뭐 만능 통장, 우리 은행 가셔갖고 설명 들으실 때 하는 말이 보통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니까 어차피 적금 드시는 거 만능 통장 쪽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를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점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중도의 차액 인출이 불가능.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도의 차액 인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최초 목표했던 그런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금리도 상당히 낮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2년 뒤부터 1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은 있습니다. 물론 뭐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마다 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2년 뒤에 이 주택 청약에 있어서 1순위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필요한 금액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임대주택이라는 게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금액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주택을 청약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상품 금액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1순위라고 해서 다 청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1순위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만큼 예전에 뭐 청약 예금이라든가 그런 상품들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만능 통장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1순위 말은 1순위지만은 실제적으로는 1순위가 아니다. 1순위라는 것이 뭐 무조건 청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1순위라고 하더라도 세부 항목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뭐 자녀가 몇 명이고 어떤 소득이 얼마이고 이런 형태에 따라 갖고 가산점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1순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청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 지역 물론 뭐 부산이라든가 뭐 몇몇 그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좋지만은 사실 수도권 및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 공급은 있는데 들어갈 수요가 없다라는 거, 뭐 청약이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역시나 미분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은 들어가는 사태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만능 통장 예전에 이 만능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인기가 많았냐면은 아파트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이 청약통장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청약통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도 이 아파트 관련된 소유욕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빌라라든가 다세대 뭐 이러한 그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건설사 뭐 계속적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공급이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미분양이 난 상태에서 굳이 만능 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만능 통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능 통장에 대해서 즉 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능 통장뿐만이 아니고 장기주택 만원 저축이라고 이 주택 관련된 이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7년 이상 유지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와 무자 모두 다 가능한데 이 조건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장기 주택 만원 저축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정말 발만 담가놓는 그러한 정도로서 1순위 자격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1순위 자격은 얻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매달 10에서 20만 원만 이 관련된 상품에 넣어주시고
이 만약에 장기 주택 많은 저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반씩 넣으시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부담 없는 선에서 이러한 것은 부담 없는 선에서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강의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